오케이. 바로 연속해서 챕터 2 움직임을 만드는 힘 포스와 토크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재미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꼭 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키네지올로지라는 거는 움직임에 관한 학문인데, 그게 운동역학, 힘에 대한 학문과 운동만을 서술하는 키네매틱스, 운동형상학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 먼저 할 거는 운동역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운동역학이라는 거는 움직임을 만드는 이게 아니면 이거 맞네. 움직임을 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역학에서 중요하게 볼 게 힘, 토크, 모멘트 팔, 지뢰, 이런 지렛대, 이런 것들을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움직임을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인터널 포스와 익스터널 포스. 인터널 포스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액티브 포스와 패시브 포스인데, 쉽게 생각해서 인터널 포스는 대부분이 근육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근육이 만드는 힘, 그게 가장 큰 인터널 포스인데, 근육을 만든다는 건 능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액티브 포스인 거고, 근데 이 내 몸속에서 만드는 힘은 근육이 수축하면서 나오는 그 힘 말고도 신장된 결합 조직이나 인대, 힘줄, 관절랑들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만들어지는 패시브 포스가 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힘들이 있는 거고, 익스터널 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힘인 거죠. 대부분은 내 체중이나 중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를 든다라면 덤벨을 바벨을 든다면 그런 무게들에 대한 것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움직임을 만든다라는 거는 내 액티브 포스나 패시브 포스를 가지고 내 익스터널 외부적인 힘들을 대항해서 그 힘을 이겨야지만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이런 힘들이 우리 몸에 작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힘들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부하를 얘기를 하죠. 당겨지는 힘은 텐션이 되는 거고, 장력. 그 다음에 눌러지는 힘은 압박, 컴프레션이 되는 거고, 꺾이는 밴딩, 이렇게 밀리는 쉐어, 이 비틀리는 토전, 혹은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된 부하, 컴바인 로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거는 주로 근육의 작용들, 힘에 대한 것들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인터널 포스에서 가장 큰 게 근육인 거죠. 그래서 그 근육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육의 활성화 유형을 먼저 살펴보자고 하면은, 처음에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죠. 길이가 변하지 않는, 그거는 아까 했던 인터널 포스와 익스터널 포스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채로 힘을 주는 것, 힘을 주고 있지만 멈춰 있는 것을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거고, 컨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구심성 수축이라 하죠. 그래서 내 내부의 힘이 외부의 힘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힘이 외부의 힘을 이기면서 내 몸 쪽으로 끌고 오는 것, 혹은 내부의 힘이 외부의 힘을 이겨내면서 밀어내는 것, 이런 것들,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컨센트릭을 하는 거고, 반대로 마지막으로 에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힘보다 외부의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도 저쪽으로 당기는 외부의 힘이 더 커서 가는 거, 딸려가는 걸 에센트릭 하는데, 재활에서는 다 중요하죠. 아이소메트릭, 컨센트릭, 에센트릭도 중요하긴 한데, 재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에센트릭을 가장 많이, 구심성도 쓰긴 하지만 에센트릭을 가장 많이 쓰거든. 왜냐면 에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구심성을 뭔가 땡겨오는 거긴 한데, 에센트릭은 천천히 조절해서 내려놓는 동작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센트릭이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감속을 하거나 충격을 흡수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때 에센트릭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내가 뛰다가 멈추려고 하면, 혹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계단을 내려오려고 하면은 다 에센트릭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에 내 무릎이 너무 빨리 날아가지 않게 겉에 사두근이 에센트릭이 늘어나면서 컨트롤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센트릭한 운동들이, 에센트릭한 작용들이 잘 안 되면은 감속이 안 되는 거죠. 감속이 안 되면은, 가속이 너무 붙으면은 결국에 손상이 가는 거고, 충격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충격 흡수 같은 경우에는 점프 같은 걸 하죠. 점프했다가 착지를 한다는 거는 떨어지는 그 힘이 있는데, 착지를 하는 동안 내 몸이 뻣뻣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짝 무릎도 굽히고 고관절도 굽히고 하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에센트릭한 작용인 거죠.
이런 에센트릭한 작용들이 잘 되지 않으면은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감속이 안 되고 충격 흡수가 안 되고 관절에 가해지는 그 부하들을 줄여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재활의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다시 뭐 일상생활로 복귀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스포츠로 복귀하든 아니면 활동으로 복귀했을 때 다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도 항상 부상 방지를 위해서 하는 가장 많은 운동들이 에센트릭한 운동들이 되는 거죠. 햄스트링 같은 뭐 노르디컬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에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감속, 충격, 흡수,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에센트릭이 또 특징이 아이소메트릭, 컨센트릭, 에센트릭 중에서 에센트릭이 가장 큰 힘을 생성해낼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게 가장 적은 에너지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적은 에너지를 쓰고 가장 큰 힘을 내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에센트릭이 근육통이 더 심해요. 근육통이 보통 구심성 수축 운동 했던 것보다 에센트릭이 더 심해요. 헬스하시는 분들 알죠? 내가 열심히 미는 것보다는 밀고 천천히 네거티브하게 내려오는 것들에 집중해서 하면 근육통이 훨씬 더 심하고 근육에 자극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또 부상 방지를 위해서 재활에 많이 쓰기도 하는데, 특히나 또 많이 쓰는 게 힘줄의 재활을 위해서 많이 써요. 힘줄의 재활이라는 게 텐던이죠. 근육에 붙어 있는 텐던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육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근육은 자꾸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서 약간 탄력이 있잖아요. 근데 근육이 과하게 수축하게 되면은 근육 끝에 있는 힘줄을 많이 당기게 되죠. 그러면서 힘줄에 문제가 생기고, 뭐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도 힘줄에 문제인 거잖아요. 익스텐서 힘줄에. 근데 이 힘줄이 문제가 됐다가 회복하는데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시금 아프게 되고 다시 재발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건병증, 텐디노패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얘를 재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 쉬어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힘줄의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정한 로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컨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당기면서 힘줄을 자꾸 너무 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에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당기면서 근육이 늘어나니까 힘줄에 가는 그 장력은 조금 줄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힘줄의 재활에서는 처음에는 아이소메트릭 뭐 하지만 나중에는 에센트릭을 많이 해야지 힘줄이 튼튼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를 하거나 고중량을 다룰 때도 항상 네거티브를 많이 해야 하는 것들이, 근육만 자라지 않고 관절이나 힘줄이 튼튼해지려면 네거티브들을 많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에센트릭 같은 경우도 뭐 스쿼트를 하고 내려갈 때, 혹은 의자에 앉을 때, 혹은 팔을 들었다 내릴 때, 이런 내리는 동작들의 조절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환자분들 어깨 같은 경우에도 익상견각 같은 게 있잖아요. 드는 것보다 내릴 때 뭔가 익상이 많이 나타나거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 몸에서는 에센트릭이 몸을 보호하는 작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재활에서는 많이 쓰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의 작용. 우리가 근육이라는 거는 뼈를 움직여서 관절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육은 관절의 자유도로 가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1이죠. 굴곡 신전밖에 안 돼. 근데 손목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3이죠. 굴곡, 신전, 데비에이션, 그래서 조금 더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자유도가 3라고 하면은 회전도 되니까, 이 자유도가 2 이상인 관절에서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근육이 다양한 작용을 해요. 그림에 있는 거는 후면 삼각근,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를 보여주는 건데, 내가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몸이 안쪽인 거고, 이제 바깥쪽인 거죠. 그러면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같은 경우에는 견갑극에서 삼각근 조면에 붙어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겨올 수 있죠. 힘선 자체가. 그러니까 어덕션 작용, 내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위에서 봤던 거.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견갑극에서 삼각근 조명이니까 얘가 힘을 주면은 이렇게 당겨오면서 어깨의 외회전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똑같은 후면 삼각근이지만 내전 작용도 하게 되는 거고 외회전 작용도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사지탈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라고 하면은 견갑극이 삼각근 조면보다 뒤쪽에 있으니까 조면을 뒤쪽으로 당기는 거죠. 익스텐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델토이드, 그리고 그 중에서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하나만 봐도
세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육들은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용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관절의 위치에 따라서 작용이 바뀌게 돼요. 대표적인 게 피리포미스, 회전근개인 거죠. 회전근개 아니죠. 죄송해요. 피리포미스, 우리말로 뭐죠? 이상근인 거죠. 이상근은 고관절의 외회전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상근 스트레칭 할 때 보면은 다리를 꼬아서 피존 자세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보면은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는 거예요. 응? 외회전 근육인데 왜 외회전시켜서 스트레칭을 하지? 보세요. 만약에 상한 이두근은 굴곡시키는 근육이니까 얘는 스트레칭 하려면은 신전시켜야 하잖아요. 오케이? 그 외회전 근육을 신장시키기 위해선 내회전을 시켜야 하죠. 근데 이상근은 분명 외회전 근육인데,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대표적인 뭐 피전 포즈 이런 것들은 외회전시키면서 스트레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상근은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60도, 90도 정도 고관절이 굴곡되면은 얘는 이제 내회전 근육으로 작용하게 돼요. 왜냐면 이상근이 대퇴골의 대전자 위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 위치에 따라서 내회전, 외회전 작용이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근육이라는 게 관절의 위치에 따라서 작용이 완전 반대로 바뀌죠. 회전근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극상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외회전, 극상근, 극하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외회전 근육에다가 굴곡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은 내회전 근육으로 작용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작용이 바뀐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상근 외회전 근육인데 외회전으로 스트레칭을 한다는 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시켜줄 수 있겠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근육의 작용에서 봐야 할 게 주동근, 기랑근, 협력근이죠. 뭐 당연하죠. 주동근 같은 경우에 내가 팔을 드는 동안 잘 안 들다면은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게 주동근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을 드는 동작 혹은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의 주동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할 거고, 그리고 기랑근 같은 경우에는 주동근이 굴곡하는 동안 주동근의 문제가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당겨주든지 혹은 기랑근이 안 늘어나주면은 못 접겠죠.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랑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협력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을 든다라고 하면은 주동근이 있고 그 주동근을 똑같이 따라하는 도와주는 협력근이 있는 거예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외전의 주동근은 중둔근이죠. 근데 고관절 외전의 협력근이 TFL, 대퇴근막 장근. 만약에 중둔근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일을 협력근이 대신해 줄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협력근이 대신한다는 거는 주동근, 협력근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동근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협력근은 걔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지 얘만 가지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둔근에 뭐 문제가 생겨서 대퇴근막 장근을 과하게 쓰거나 대퇴근막 장근을 도미넌트하게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관절이 외전만 하지 않고 약간 굴곡적으로 딸려가겠죠. 그러면서 대퇴근막 장근은 결국 IT 밴드의 장력을 높이면서 다른 문제들을 만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육을 공부할 때, 관절을 공부할 때 이 움직임을 만드는 주동근, 기랑근, 협력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키네질로제에 다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근육의 작용은 또 짝힘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 짝힘이라는 거는 근육의 작용이 서로 반대 방향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견갑골의 상방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퍼 트라페지우스, 상부 승모근은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데 정거근은 반대로 당기죠. 근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주지만 결국엔 그게 합쳐지면은 토크는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상방회전이나 토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짝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짝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적정하게 잘 움직이게 하는 거죠. 만약에 주로 상방회전의 어퍼 트랩이랑 로우 트랩이랑 사르투스 엔테리오가 상방회전을 만드는 짝힘들인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어퍼 트랩은 과활성화되고 로우 트랩이랑 사르투스는 억제되거나 약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얘네들이 짝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퍼 트랩 때문에 위로 팔을 드는 동안 거상하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짝힘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짝힘은 어떤 근육이고 그리고 그 근육들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지 혹은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해야지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도 다 키네지올로지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앞에 것까지가 이제 포스에 대한 이야기였으면은 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토크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약간 회전력 이렇게 부르죠. 아까 짝힘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회전력이라는 거는 근육은 어쨌든 근육 방향으로 당기는데 그 근육 방향으로 당기면은 축을 기준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회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육은 일직선으로 당기는데 그 당기는 것들이 이렇게 움직임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힘이 작용해서 포스가 작용해서 회전력을 만드는 토크가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모멘텀, 우리 말로 모멘트팔, 그걸 뭐 무게팔, 힘팔이라는데 모멘텀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회전을 하려고 할 때 이 상태에서 피리포미스 같은 경우에는 회전 중심축이 여기고 피리포미스까지 이만큼을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모멘텀이 있으니까 피리포미스는 이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폐쇄근 같은 경우에는 이 축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움직임을 만들 수 없다. 토크로 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포스가 있고 그 포스가 모멘텀이 만나야지 토크가 돼서 실제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토크를 우리가 나중에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자, 모멘트 파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아까 했던 회전축, 중심축이 되는 거고 지지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근육의 힘이고 얘가 무게라고 하면은 이만큼은 힘팔, 이만큼은 무게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가 있다는 거는 힘팔에서 지렛대까지 거리가 1인 거고, 그리고 지렛대에서 무게팔까지, 회전 중심축에서 무게팔까지 거리가 3이라고 하면은 1이라는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내가 3이라는 힘을 줘야 한다는 거죠. 엄청 비효율적이죠. 반대로 여기가 힘팔이고 여기가 무게팔이라고 하면은 내가 적은 힘으로도 더 큰 무게를 들 수 있죠. 이게 이제 모멘트 팔 지뢰인데, 우리 몸의 움직임도 다 이 지뢰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뢰의 유형들은 세 가지죠. 크게 첫 번째,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축이 있고, 이 힘이 있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일형이라고 하는 거고, 일형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보면은 목을 축으로 앞에 무게가 있고 뒤에 근육들이 당기는 근육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형 같은 경우에는 이 힘팔, 무게팔의 길이가 변할 수 있죠. 힘팔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무게팔이 더 갈라질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 상태에서 거북목이 되면은 무게팔이 더 늘어나면서 더 큰 힘을 줘야지만 내 고개를 들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는 거고, 혹은 자세가 좋으면 1대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고,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이 있으면은 중심축보다 힘팔이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오케이? 힘팔이 더 멀리 있다라는 거는 얘가 힘팔이 되는 거고 얘가 무게팔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더 적은 힘으로도 더 큰 무게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학적인 이득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 3형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이 있는데 무게팔이 더 멀리 있어요. 이 상태, 얘가 무게고 얘가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학적 이득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문제, 마지막은 아니고 문제 하나. 인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몇 번일까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채팅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우리 몸에는 1형, 2형, 3형의 지렛대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지렛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 질문이 있으셨네. 질문은 제가 나중에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질문 받는 시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질의 유형은 몇 형일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채팅이 올라올 때까지. 찍어보세요. 1, 2, 3,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딜레이가 많이 크네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정답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딜레이가 너무 커서 안 되겠어요. 정답은 3형이에요. 3형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 3형이 제일 많다면 참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언뜻 생각해보면 3형 같은 경우에는 2형이 가장 역학적 이득이 큰 거예요. 가장 적은 힘으로도 가장 큰 무게를 들 수 있는 게 2형인데, 실제 우리 몸은 3형이 제일 많다고요. 3형은 가장 역학적 이득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을 써야지 작은 무게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형인데, 3형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잘 모르나? 만약에 내가 상한 이두근이 있는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상한 이두근 이 정도까지 가서 붙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지? 손 위까지 가서 붙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팔이 더 멀리 있고 무게팔이 한 가운데 좀 이 정도 있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두근이 이만큼 길게 되어 있으면은 얘를 당겨 오려고 하면은 이두근 여기서부터 이만큼 짧아져야지만 당겨 올 수 있잖아요. 사명이 이득이 뭐냐면 사명은 근육이 조금만 짧아져도 여기는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연필을 들었을 때 여기를 잡고 보이시려나? 여기를 잡고 이만큼만 당겨도 여기 중심축이고 힘팔이면 힘팔이 이만큼만 움직여도 요만큼 움직이는 거죠. 요만큼 움직여도 여기 무게팔을 어떻게 이만큼 움직여도 무게팔은 훨씬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근육이 수축해도 조금만 움직여도 훨씬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사명의 장점이 뭐냐면은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도 훨씬 크고 그 근육 수축 거리도 짧은 거예요. 만약에 이두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짧아지려면은 짧아지는데 한참 걸리는 거겠죠. 늘어나는데도 한참 걸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은 선택을 한 게 사명인 거죠. 좀 역학적 이득을 좀 포기한다 하더라도 속도와 이동 거리에서 이득을 얻겠다. 그래서 사명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근데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무게를 들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힘팔에 보면 알겠지만 위로 올라가는 힘은 결국 관절의 컴프레션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얘는 관절 스트레스를 더 많이 가져가게 돼요. 어쨌든 1형, 2형, 3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몸은 3형이 많은데 3형이 많은 거는 뭐 역학적인 이득도 적고 관절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속도로나 이동 거리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이형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한 이두근이 여기 가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접으면 여기 이만큼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여기 중간에 지지대는 게서 더 복잡한 구조가 되고 더 움직임을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훨씬 더 큰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사명이 더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포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만드는 힘인 거죠. 그 힘이 내 뼈대에 작용해서 움직임이 되는데 그 움직임이 되려고 하면은 모멘텀이 필요한 거고 모멘텀이랑 포스가 만나면은 토크가 되는 거죠. 그 토크가 관절의 움직임을 만드는 건데 이 토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우리가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재활에서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에게 적정한 부하를 걸어주는 거죠. 너무 부하가 크면은 다치겠죠. 부상 위험이 있는 거고 너무 부하가 적으면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겠죠. 적절한 부하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부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무게팔이라든지 아니면 자세를 조절해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브릿지를 한다고 생각하자면은 내가 둥근이나 후방 체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브릿지를 한다고 하면은 짐부리에서 브릿지를 한다고 했을 때 다리를 쭉 펴고 짐볼을 내 발목에다 두고 하는 거랑 짐볼을 내 종아리 쪽에다 두고 하는 거랑 다르겠죠. 당연히 종아리 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발목 쪽으로 할수록 무게팔이 더 멀어지는 거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혹은 반대로 짐볼 없이 그냥 바닥에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브릿지를 한다고 하면은 내 발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쓰는 근육들이 달라지는 거죠. 발을 무릎보다 더 안쪽으로, 무릎 위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가까이 당길수록 둥근이 작용이 커지는 거죠. 근데 발이 멀어지게 되면은 무게팔이 더 멀어지면서 이 무릎이 더 펴지면서 햄스트링에 걸리는 부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발을 가까이 하면 내가 둥근에 더 작용을 더 많이 하고 싶으면 발을 좀 더 가까이 한 채로 브릿지를 하게 되는 거고 햄스트링을 좀 하려면은 발을 좀 더 멀리 한 채로 거의 무릎을 다 펴다시피 해서 하면 햄스트링에 부하가 더 많이 걸리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환자분에게 브릿지를 하는데 짐볼에서 브릿지를 시키고 싶은데 했더니만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짐볼을 좀 무릎 가까이 쪽으로 옮겨주는 거고 그게 잘 되면 좀 더 멀리 하면서 그런 부하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하들을 정확하게 잘 조절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이 장도 다 끝나갑니다. 임상에서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거북목인 사람들이 항상 목 어깨의 긴장도가 높아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내 목의 중심축이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목이 앞으로 나갈수록 무게팔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얼굴
저쪽으로 볼까? 여기가 얼굴이고 여기가 뒤통수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얼굴이 있으면은 목에서 앞쪽이 더 길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것보다는 앞쪽이 더 길어서 무게의 중심은 앞쪽에 가 있는 거예요. 중심축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무게는 앞쪽에 있으니까 내가 힘을 빼면 자꾸 앞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던 게 거북목이 된다는 거는 무게가 더 이렇게 앞으로 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무게팔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고, 이 무게팔이 더 길어진 상태에서 내가 고개를 떨구지 않고 들고 있으려고 하면은 뒤에 있는 이런 근육들, 세미스파이널리스라든지 리베이터 스캐플라든지 이런 근육들, 고개를 들고 목을 들고 있는 근육들의 부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 많이 보잖아요. 거북목이 되면 조금 각도 앞으로 늘어갈수록 부하는 뭐 몇 배씩 늘어난다라는 그런 그림들 보셨죠? 그런 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목이 계속 아픈 사람들, 뒷목이 뻐근하고 무겁고 한 사람들한테 근육을 풀어주는 뭐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또 집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거북목 자세를 이러고 있으면 결국 긴장도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한테 이걸 설명해 줘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가 긴장되는 거는 이런 작용 때문에, 이런 지뢰팔, 무게팔 때문에 얘 톤이 높아지면 계속 긴장을 많이 하는 거고, 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근육을 풀어놓고 한다더라도 결국엔 다시 아플 수밖에 없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환자분들이 와서 그냥 마사지처럼 근육만 좀 풀고 가야지, 혹은 근력 운동만 하고 가야지 했다가 내 자세가 중요하구나 하면서 자세 교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환자분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좋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해주지 않으면은 진짜 도수치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받을 때는 좋은데 그 이후에 다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아프더라. 왜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실력 있는 치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환자분한테 설명하고 또 이런 것까지 교정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요추의 굴곡. 이거는 지난번에는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봤다면, 이건 숙이는 거에서 돌아오는 동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동안에는 처음에는 요추에서 움직임보다는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더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요추는 계속 굴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이 먼저 신전되고, 고관절이 어느 정도 신전되고 나면 그 위에부터 이제 요추가 쌓여 올라가거든요. 필라테스 할 때 우리가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골반부터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척추를 하나씩 쌓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썰컴덕시 아닌데 아티큘레이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있는 동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 몸의 길이가, 전체 길이가 조금 짧아지는 거죠. 그 말은 무게팔이 짧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무게팔이 짧아지니까 내가 이 땡겨오는 부하가 조금 적게 걸릴 수 있겠죠. 만약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요추를 신전을 먼저 시키게 돼요. 그 요추를 먼저 신전을 시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척추를 신전시킨다는 거는 더 길어진다는 거죠. 척추가 이렇게 있다 굴곡되는 거고, 신전되면은 더 길어지잖아요. 길어진다는 건 결국 무게팔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요추가 굴곡된 채로 고관절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요추에 걸리는 무게팔을 줄여주기 위해서예요. 무게팔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채로 올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허리를 굽히면은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힙힌지랑 이 요추의 정상적인 굴곡에서 신전으로 돌아오는 거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요추에 굴곡했다가 돌아올 때 요추를 굴곡한 채로 돌아온다는 건 무게 없이, 그래도 결국엔 돌아와서 마지막엔 요추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힙힌지를 한다는 거는 요추를 안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요추를 중립으로 놓고 편차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힙힌지를 하면은 요추의 무게팔이 길어지면서 부하가 더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대신 힙힌지에서 또 중요한 게, 힙힌지는 요추를 중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인 거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힙을 뒤로 빼요. 지금 여기에서는 무릎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힙을 많이 뺄 수 없죠. 대신에 이제 힙힌지에서는 무릎을 살짝 굽혀서 힙을 더 뒤로 많이 빼는 거예요. 힙을 더 뒤로 많이 뺀다라는 건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무게팔을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추의 굴곡은 우리가 흔히 필라테스에서 아티큘레이션을 만들 때는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이 무게파를 줄여주기 위해서 굴곡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정상적인 아티큘레이션을 만드는 거고, 만약에 내가 무게를 들거나 해서 요추의 움직임 없이 둥근만을 작용하게 하겠다고 힙힌지를 걸겠다라고 하면은 힙힌지에서는 요추의 중립을 만드는 거랑 그 요추의 중립 때문에 늘어나는 무게파를 줄여주기 위해서 힙을 더 뒤로 많이 빼줘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나오지 않으면 힙힌지가 안 돼요. 힙힌지에서 문제점은 대부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요추의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재활에서 환자분한테 당신의 상태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힘을 줘야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고, 혹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이런 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자세 교정이나 체형 교정 혹은 요추의 정상적인 움직임 혹은 힙힌지 움직임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준비한 강의 움직임을 만드는 포스와 토크에 대해 이야기 두 번째까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채팅을 먼저